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0장 강의 열처리 문제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열처리 문제죠. 자, 먼저 3번부터 보겠습니다. 강의 특수 열처리법에서 오스나이트를 경한 조직인 베이나이트로 변화시키는 항원 열처리법. 항원 열처리는 재료를 가열했다가 냉각 중 일정한 온도의 염욕 중에서 항원 변태시키는 열처리이죠. 그 중에서 베이나이트 조직이 나타나는 열처리이기도 하죠. 항원 열처리가. 그 중에서도 항원 당금질 중에서도 오스템퍼라고 하는 열처리에서 베이나이트 조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을 골라주면 되죠. 항원 열처리 중에서 베이나이트 조직이 나타나는 열처리, 항원 당금질 중에 오스템퍼 또는 오스템퍼링 해서 3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고체 침탄법에서 침탄제와 촉진제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랬어요. 고체 침탄법은 탄소를 침투시켜서 표면을 경화시키는 방법의 표면 경화법이었습니다. 고체 침탄법이니까 고체의 침탄제를 사용하는 침탄법이란 말이에요. 이때 사용하는 침탄제의 종류로는 목탄, 코크스, 골탄 등이 있죠. 그리고 침탄제로는 탄산 바륨, BaCO3는 탄산 바륨입니다. 탄산 나트륨, 탄산 바륨 등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침탄제와 촉진제가 매칭이 되어 있는 것을 골라주면 되는 거죠. 1번에 이제 목탄 60%, BaCO3면 탄산 바륨입니다. 탄산 바륨 40%의 혼합물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번은 맞고요. 2번은 NaCN, KCN은 이거는 이제 그 액체 침탄 시 사용하는 청화제죠. 시아나나트륨, 시아나칼륨을 얘기합니다. 청화제 또는 액체 침탄법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3번의 목탄 또는 골탄은 둘 다 침탄제죠. 촉진제가 아니라. 둘 다 침탄제만 얘기한 거니까 틀렸고. 4번은 또 촉진제와 관련된 표현들이니까 틀렸고. 그래서 1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침탄제로는 목탄, 촉진제로는 탄산 바륨, BaCO3 이렇게 해서 짝을 이루고 있는 1번을 골라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탄소 공구강을 담금질하기 전에 필히 처리해야 할 조작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구상화 작업이죠. 구상화 작업. 구상화 처리라고 하는 거. 구상화 처리라고 하는 거는 탄소의 혼합물들이 이제 공 모양으로 이제 구상화되는 공 모양으로 형상을 갖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그죠? 구상화 처리라고 하는 것이. 수업 시간에 한번 정리를 했었고요. 1번의 심냉 처리는 뭐야? 심냉 처리는 당금질 열 처리를 했을 때 국부적으로 오스나이트 조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마텐자이트 조직으로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해서 0도씨 이하로 열 처리하는 작업을 심냉 처리라고 했습니다. 서브제로 트리트먼트라고 표현했고, 뜨임 처리는 당금질한 재료들의 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뜨임 처리를 하죠. 뜨임 처리. 풀림 처리는 가공 경화된 이런 재료들을 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열 처리가 풀림 처리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당금질 하기 전에 처리하는 작업 중에서 가장 적당한 게 뭐냐? 구상화 처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도 당연히 이제 답을 심냉 처리도 아니고 뜨임 처리도 아니고 풀림 처리도 아니니까 당연히 구상화 처리 찍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봐도 되겠고. 9번의 풀림 처리.
강을 풀림 열 처리하는 목적은 뭐냐? 풀림 열 처리하는 목적은 뭐야? 제일 중요한 거는 뭐야? 연화죠. 재료의 연화. 즉 기계적 성질을 개선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당금질성을 향상시킬 수고 당금질을 잘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내부 응력을 제거해주는 이런 효과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또 뜨임처럼 인성을 증가하는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강의 풀림 열 처리로서 가장 적당한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은 오스나이트 조직까지 가열시키고 공기 중에 냉각하여 경화된 조직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경화된 조직을 갖게 하는 열처리는 당금질이고, 이 경화된 재료를 좀 연하게 만들기 위한 열처리가 풀림이니까 틀렸고, 2번은 재료 표면을 굽게 하여, 이건 가공경화 얘기하는 거죠. 당금질한 강철의 인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건 뜨임 처리를 얘기하네요. 그죠? 뜨임 처리. 3번은 가공경화된 재료를 연하게 하고, 맞죠? 내부 응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맞습니다. 3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 강제의 표면 경화법 중에서 암모니아 가스를 이용하는 방법. 암모니아 가스를 이용하는 방법. 암모니아를 침투시켜서 경화를 시키는 방법 뭐야? 질화법. 탄소를 침투시켜서 경화를 시키는 방법은 침탄법. 탄소와 질소를 동시에 침투시켜서 표면을 경화시키는 방법은 청화법. 또는 시연화법. 또는 액체 침탄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1번은 4번 질화법을 골라주면 되겠고, 12번 파텐팅 열처리를 옳게 나타낸 것은, 파텐팅이라고 하는 열처리는 염욕 중에서 소르바이트 조직을 얻기 위해서 하는 항원 열처리 작업이죠. 항원 변태 처리 작업입니다. 1번을 골라주면 돼요. 냉각 가공 전 시행하는 항원 변태 처리 법이다. 항원 변태 처리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죠. 간단하게 파텐팅 하면. 그 다음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 풀림 열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단조, 주조, 기계 가공에 생긴 내부 응력 제거. 내부 응력을 제거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죠. 풀림. 2번 열 처리를 인하여 경화된 재료를 연화시키는 목적 맞고요. 3번 가공 또는 공작에서 연화된 재료를 경화시키는 게 아니라 경화된 재료를 연화시키는 거니까 틀렸죠. 3번을 답으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 17번. 강철의 표면경화법으로 가장 관계가 먼 것은, 그 표면경화법에는 화학적인 표면경화법이 있고 물리적인 표면경화법이 있고 금속 침투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크게 봐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죠. 화학적인 침투 방법에는 침투법, 질화법, 청화법. 그리고 물리적인 표면경화법으로는, 화학적인 표면경화법으로는 침탄법, 질화법, 청화법. 물리적인 표면경화법으로는 하연경화법, 고주파경화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금속 침투법에는 5가지가 있었죠. 칼로라이징, 브로마이징, 실리코나이징 등등 여러 가지가 5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청화법, 침탄법, 질화법. 4번 파텐팅. 파텐팅은 항원 변태 처리 작업이라고 얘기했죠. 표면경화법이 아닌 거 4번 파텐팅을 선택해 주면 되고요. 19번. 주철의 내부 응력 제거를 위하여 열처리 방법은, 주철도 풀림 열처리 작업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주철의 내부 응력을 제거시켜 주기 위해서 약 500에서 600도씨 그 온도 하에서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풀림 처리를 해주면 내부 응력이 제거된다고 그랬죠. 풀림 처리 가능하다. 풀림 처리는 어네일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어네일링이라고도 표현하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4번 골라주면 되고, 그 다음 20번. 질화법에서 질화 처리한 특징이 아닌 것은 질화법과 침탄법 비교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침탄법보다는 질화법의 경화층이 얇아요. 경화층이 얇은데도 불구하고 단단하죠. 더 단단합니다. 그리고 열처리 작업을 따로 당금질과 같은 열처리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침탄법은 침탄 처리한 다음에 당금질 처리를 해야지 되죠. 그걸 하드 케이싱, 케이스 하드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지라법의 특징이고 침탈법과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일 텐데요. 지라 처리한 특징이 아닌 걸 골라라. 1번 변형이 적다. 응? 침탈법보다는 변형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적인 열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마모미 부식에 대한 저항이 크다. 침탄 처리한 것보다는 지라 처리한 게 마모미 부식 저항이 더 크다 이거죠. 맞는 표현이고요. 600도씨 이하에서도 경도가 저하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산화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4번 경화공의 깊이가 고체 침탄보다 깊게 된다. 즉 경화층이 두껍다 이런 얘기죠. 지라 처리한 것이 침타 처리한 것보다 경화층이 두껍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어. 침타층보다는 지라층이 얇다 이렇게 봤으니까 4번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지라 처리한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4번. 다음 22번 뭐 같은 맥락의 문제네요. 20번과 같은 맥락의 문제네. 응? 지라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 골라라 그랬으니까 1번 경화층이 깊고 벌써 틀렸죠. 경도는 침탄한 것보다 매우 높다. 이건 맞아요. 경도는 침탄 처리한 것보다 높아요. 이건 맞아. 그러나 경화층은 얇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1번이 틀렸고 1번 골라주면 되고 26번 보겠습니다. 고온 중에서 강의 산화 방지에 대한 처리법은 표현했죠. 적당한 거 1번 컬러라이징, 2번 뭐 파커라이징, 3번 양극산화법, 4번 청화법 표현을 해놨는데 강의 산화 방지, 산화물 스케일의 발생이 적도록 공기와의 어떤 친화 때문에 발생되는 어떤 그 산화 현상,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서 발생하는 이런 금속 표면에 발생하는 산화 물질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데 적당한 방법은 컬러라이징입니다. 컬러라이징은 금속 침투법이죠. 시멘테이션 방법 중에 알루미늄을 침투시켜서 표면을 경화시키는 방법 컬러라이징 1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1번 답으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요. 10장 강의 열처리 부분은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고 11장 용접 보겠습니다. 용접의 실전 연습 문제 11장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죠. 4번 11장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분들 지금 문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만 연습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풀어볼 수 있어요. 내용 정리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를 한 다음에는 객관식 형태의 문제들이고 하기 때문에 또 문제마다 해설을 솔루션을 달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학원 수업을 해 나갈 때는 이런 이제 과목들 기계제작법이나 기계재료나 이런 과목들은 실제 문제풀이는 제가 해 나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학원 그래도 이제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짬짬이 시간 내서 볼 수 있는 개인적인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학원에서 수업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안에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의 사실 시간 싸움이죠.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면 내용도 정리해드리고 문제도 다 풀어드리고 하는 방법을 취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실제 학원 수업에서는 조금 이제 줄여.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과목들의 문제풀이를 할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드리는 방법이 두 가지죠. 문제풀이로 정리해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내용 정리를 안 해드리고 문제만 풀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는 방법이 있고 내용을 정리해 줌으로써 문제풀이는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후자를 선택한다는 거죠. 학원 수업에 있어서는 내용을 정리해 주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한 수업에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봄으로써 문제풀이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영상을 공부하는 분들은 또 입장에서는 내용 정리해 놓고서 왜 문제는 풀이 안 해주지?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어느 정도 뭐 다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핵심적인 내용과 관련된 문제만 제가 좀 풀어드리면서 수업 전에 정리했던 그 내용을 반복해 드리는 거니까요. 수업 전에 했던 내용 정리를 충분히 했던 분들은 사실 이 문제풀이는 안 보셔도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그게 이제 또 방법이니까요.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장 그 4번 문제를 보면 아크나 발생 가스가 다 같이 용제 속에 잠겨 있어서 잠어 용접이라고도 하며 상품명으로는 링컨 용접법이라고도 한다. 지금 특수 아크 용접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용접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용접봉을 꽂고 여기에 이제 분말을 이렇게 용제 분말을 뿌려서 덮어요. 용제 분말로 덮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용접봉을 가까이 모재에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이제 아크열이 발생하죠. 아크열에 의해서 용접 부위는 용융이 되고 용접봉은 녹아서 용착금속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용착금속을 쌓아주면 되죠. 쌓아주면 돼. 비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쌓아주면 돼. 근데 이제 용접 분말로 덮여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잘 안 보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잠어 용접이라고 한다. 서브 머지드 용접입니다. 2번이죠. 2번. 1번의 티그 용접은 뭐야? 티그 용접. 3번의 미그 용접은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이죠. 불활성 가스라고 얘기하면 아르곤, 헬륨, 네온을 불활성 가스라고 얘기했어요. 불활성 가스로 덮어서 불활성 가스를 분사를 시켜주면 공기가 용착 금속 부분에 즉 용융된 모재 부분 안으로 들어오지 않죠. 차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현상이나 탄화현상을 막을 수 있는 용접이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이고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의 종류에는 티그 용접과 미그 용접이 있다. 그래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은 전극 와이어를 약 2.0에서 3.0mm 정도 되는 전극 와이어를 이용해서 용접하는 특수 용접이 되겠고요. 4번의 답은 2번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산소 아스트렌가스 용접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산소 아스트렌가스 용접은 가스 용접의 종류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용접이 됩니다. 이 가스 용접의 단점은 열 낭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크 용접에 비해서 열 낭비가 필요 이상의 이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이제 과도하게 발생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장점이 아닌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토치의 거리나 화염의 크기를 가감함으로써 가열의 조종이 자유롭다. 일단 이제 산소 아스틸렌 가스 용접이니까 두 손으로 용접을 해야 돼. 두 손으로. 한쪽 손은 용접봉을 잡고요. 한쪽 손은 가열 토치를 잡아야죠. 가열 토치에서 불꽃이 이렇게 만들어져. 불꽃이 만들어져서 중앙 정도 불꽃이 약 3000도씨 정도 된다 그랬죠. 3000도씨 되기 때문에 이 거리 조절을 해줌으로써 어떤 불꽃, 앞쪽이냐 중심이냐 아니면 안쪽이냐에 따라서 또는 거리를 조절해 줌으로써 화염, 용착 금속에 용융시키는 정도는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아크 용접은 모재에서 멀리 떨어지면 아크열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용접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모재에다가 2, 3mm 정도로 가까이 가져가야 돼. 용접봉을. 그래야 아크열이 발생해서 그 아크열을 이용해 갖고 용접을 하는 거니까.
어? 1번은 맞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2번은 열 에너지의 집중이 높다 그랬습니다. 열 에너지의 집중, 즉 열 에너지의 낭비가 많다 그랬잖아, 그죠? 그건 아크 용접 같은 경우에는 근접해 가져가 갖고 용접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열 에너지의 집중도가 높은 거야. 산소 가스 용접은 용접보 이 가열 토치를 거리 조절이 가능한 이런 장점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열 에너지의 효율성 이런 부분은 아크 용접이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2번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2번을 골라주면 되겠고 3번은 전원 설비가 필요치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장치를 운반하여 용접 작업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전원 설비가 필요한 건 뭐야? 아크 용접, 전기 용접이죠. 전기 용접. 토치나 화구를 교환하면 절단, 열처리, 부품 가공 등의 각종 가열 작업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2번을 골라주면 돼요. 오늘. 다음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교류 아크 용접기의 효율을 옳게 나타내는 식은 효율을 구하는 식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어. 아크 출력을 소비 전력으로 나누면 돼요. 소비 전력분의 아크 출력, 소비 전력분의 아크 출력으로 아크 교류 용접기의 그 교류 아크 용접기의 효율을 계산을 해줍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10번. 직류 아크 용접에서 모재 플러스 극, 용접봉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여 모재 플러스 용접봉 마이너스면 전극성 용접이네요. 그죠? 전극성 용접. 만약에 모재가 마이너스, 용접봉이 플러스면 역극성 용접이죠. 그래서 직류 아크 용접에서는 용접 방법이 두 개 있어. 전극성 용접이 있고 역극성 용접이 있다 그랬습니다. 전극성 용접은 모재를 플러스, 용접봉을 마이너스. 역극성 용접은 모재를 마이너스, 용접봉을 플러스. 다음 13번. 선반과 유사한 구조의 용접기로 마찰 용접이죠, 벌써. 이렇게 선반과 유사한 구조의 용접기를 이용한다. 그럼 마찰 용접입니다. 압력을 가한 상태로 상대적인 회전을 시키는 압적 방법, 마찰 용접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다음 15번. 용접의 결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품질 검사가 곤란하다. 맞죠? 내부의 결함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부의 결함을 찾아내기가 어려워. 그래서 뭐 초음파 투과법이라든가 뭐 방사선 투과법이라든가 형광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두들기는 뭐 방법 두들겼을 때 발생하는 그 소리를 뭐 다 경험적인 측면이 요구가 되는 거죠. 아무나 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소리만 들어도 이제 알 수 있다 이런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 검사가 곤란하다 맞고요. 2번은 용접 모재의 재질에 대한 영향이 크다. 모재는 용융돼야 되잖아요, 그죠? 가열 불꽃에 의해서 용융되기 때문에 용융 온도가 다 달라. 모재들마다 재질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용융 온도가 다 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모재의 재질에 따라서 용접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다음 3번은 제품의 두께가 두껍고 가공수가 많이 든다. 가공수가 금속적인 결합 방법보다 기계적인 접합 방법이죠. 접합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기계적인 접합 방법과 금속학적 접합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기계적인 접합 방법의 대표적인 게 뭐야? 리벳 조인트지. 리벳 조인트. 리벳 조인트에 비해서 용접이 공정수가 많지 않다. 가공수가 많이 든다. 라고 하는 거는 틀렸다. 용접의 결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가공수가 많이 든다. 이런 것들은 기계적인 접합 방법의 단점이 될 수 있겠다. 3번 골라주면 되겠고, 응력 출중에 대하여 극히 민감하다.
응립주증에 의하여 열응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열응력을 없애주기 위해서 피닝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풀림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 피닝 처리나 풀림 처리를 해야 된다. 3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을 보겠습니다. 17번. 테르빈 용접이란, 테르빈 용접은 특수 용접이죠. 특수 용접의 대표적인 게 테르빈 용접,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 등이 자주 시험에 나온다 말씀드렸어. 테르빈 용접은 산화철과 알루미늄 반응열을 이용해서 용접하는 방법이야. 테르빈 용접. 3번 골라주면 됩니다. 산화철과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나 반응열을 이용해서 용접하는 방법. 테르빈 용접. 다음 19번. 산소병을 취급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 산소 아세틸렌 가스 용접 같은 경우 산소병을 취급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 산소병 폭발의 위험성이 있죠. 역화가 일어나거나 했을 때 폭발의 위험성이 있고 또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끔 해야 되겠고 또는 화재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산소병 주위에 어떤 인화물질 즉 뭐 산소병 주위에서 용접을 한다든가 아니 산소병 주위에 뭐 기름이 노출되어 있어서 그 상태에 용접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위험하죠. 자, 1번은 밸브 등의 기름을 주유하여 사용한다. 밸브가 잘 열리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주유한다? 아니겠죠, 그죠? 아니겠죠. 2번 충격을 주지 않는다. 충격을 가하게 되면 이제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충격을 주지 않는다. 그 다음 3번 밸브의 개폐는 천천히 한다. 맞습니다. 밸브가 이제 갑자기 확 열면은 갑자기 그 압이 높아진단 말이야. 압이 산소가 분출되는 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결 부분에 문제 다량의 또 산소가 외부로 또 유출이 될 수가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는 이제 갑자기 열면 이제 사람이 갑자기 이제 다량의 고압으로 해서 산소가 분출이 되거나 이럴 때는 이제 또 토치 쪽으로 용접 토치 쪽으로 연결된 그 밸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4번 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직사광선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돼? 탱크 내부의 산소의 압력과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죠? 팽창을 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또 폭발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가장 적당하지 않은 건 1번 골라주면 되네요. 그죠? 밸브 등의 기름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기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름이라면 안 되죠. 그죠? 그거를. 뭐 잘 열고 닫는 데 있어서 윤활 작용을 하는 거. 그런 거. 뭐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들어보지 못했어. 21번 용접 가공에서 열 영양부의 재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흔히 취해지는 옳은 방법은 열 영양부 열을 가열을 하니까 용접하기 위해서 열을 준단 말이에요. 열을 가열해. 가열하면 이 부분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하려고 하는데 팽창하지 못하게끔 구속이 된 상태가 지속이 되니까 열응력이 발생하죠. 열 영양부. 그 열 영양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해줘야 돼? 피닝 처리. 이렇게 이제 용착 금속이 쌓여서 그 위로 슬래그가 쌓여 덮어. 그래서 가볍게 두들겨주면 은 깨져요. 깨져고 브러쉬로 싹 밀면 깨끗해지죠. 그 작업이 피닝 작업이야. 철이 딱 두들겨서 내부 응력을 제거하는 이런 작업이죠. 3번 용접부의 피닝 골라주면 됩니다. 자, 24번 가스 용접에서 아세틸렌 가스 발생기의 형식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있죠. 아세틸렌 가스 발생기, 심지식, 투입식, 조수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발전식 골라주면 되고요.
주수식은 카바이드에 물을 부어서 아세틸렌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고, 투입식은 카바이드에 물 속에 카바이드를 떨어뜨려서 아세틸렌가스를 발생시키는 거고, 침지식은 물 속에 다량의 아세틸렌가스를 이렇게 천이라든가 이런 거로 싸가지고 확 집어넣는 거죠. 다량의 아세틸렌가스가 발생이 돼서 가장 위험한 방식이 뭐라 그랬어? 침지식이라 그랬죠. 발전식은 관계없고 골라주면 되고. 28번. 교류 아크 용접기와 비교한 직류 아크 용접기의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그랬어요. 교류 아크 용접기가 직류 아크 용접기에 비해서 위험하다 그랬죠. 감전의 위험성이 높다 그랬어. 감전의 위험성이.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순간순간 교차를 하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높아요. 그러나 직류는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가 흘러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접촉하지 않는 이상은 통전이 되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직류 아크 용접기가 조금 안전하다 라고 봤고요. 그러나 교류 아크 용접기를 현장에서 많이 사용한다. 직류보다는 교류가 싸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용접하는 현장에 직류를 끌어들이느냐, 교류를 끌어들이느냐, 그런 전원 설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직류 아크 용접기의 설명에 해당되지 않는 것. 1번은 사용하기 쉽고 고장이 적다. 2번 아크가 안전하다. 3번 감전의 위험이 크다. 4번 용접기의 가격이 저렴하다. 직류 아크 용접기의 설명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교류가 다 위험하고 값이 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3번과 4번은 일단 아니고, 또 직류보다는 교류가 사용하기 쉽다는 얘기죠. 그죠? 현장의 설비가 전원 설비를 하는 게 직류 전원 설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저렴할 거고.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순간순간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이 아크열이 일정하지 않아요. 근데 직류는 모재를 플러스로 흘려보내고 용접봉을 마이너스 흘려보내서 전극성 용접을 한다 그러면 이때 발생되는 아크 불꽃이 이게 안정되게 나온다는 얘기지. 교류보다는 그런 얘기야. 직류가 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크 불꽃이. 그러니까 이제 2번을 골라주면 돼. 2번. 31번 보겠습니다. 특수 아크 용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특수 아크 용접하면 세 가지가 있었죠. 브라선가스 아크 용접,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자무 용접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CO2 가스 아크 용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심 용접은 뭐야? 4번에 전기 저항 용접이죠. 전기 저항 용접 중에 겹치기 용접이죠. 겹치기 용접. 31번은 4번 심 용접을 골라주면 됩니다. 스팟 용접이 있었어요. 스팟 용접, 점 용접이라고 해서 전기 저항 용접 중에 겹치기 용접이 있고, 이 연속적인 점 용접이 뭐야? 심 용접이죠. 그래서 파이프 용접 같은 것을 할 때 심 용접을 한다라고 봤습니다. 자, 31번 용접 11장 용접의 실전 연습 문제까지 오늘은 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2장 연습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